자, 그래서 이번에 뽑아본 이슈. 영화는 영화관에서만 상영되어야 하는가? 네, 옥자 외에도 넷플릭스 그의 지원과 단독 그 독점 컨텐츠로 개봉하는 영화들이 네. 앞으로도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 마티 스콜세지 감독 맞나요? 그 영화도 넷플릭스가 있었던 것 같고,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넷플릭스가 그 정도로 감독들의 어떤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지원도 나름 빵빵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감독들은 넷플릭스 영화를 더 많이 만들게 될 텐데, 문제는 이 넷플릭스 영화를 기존에라고 하면 참 말이 좀 이상하네요. 컨벤셔널한? 그 영화관 영화와 똑같은 걸까요? 똑같은? 이거는 좀 어려운데, 사실 칸느에서 막 야유하고 이랬던 거는 그냥 뭔가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영화관에서만 상영돼야지 영화인가, 이것도 약간 좀 잘 모르겠는 게, 사실 TV로 보는 사람도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뭐 IPTV나 아니면 뭐 다운받아 보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영화가 아닌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영화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영화관에서 보는 게 최고의 경험, 같은 영화를 가지고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선택의, 보는 사람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극장 동시 개봉하는 IPTV, VOD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본다고 해서 나 그 영화 안 봤어도 아니고, 그냥 그 영화를 조금 구린 환경에서 편하게 보는, 그죠. 편하게 보고 핸드폰도 하면서 보고 뭐 물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가 보고, 약간 그런 차이지, 영화관 자체는 저는 영화를 보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플랫폼에 어떤 매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네요. 투박씨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영화 브라이트가 이제 윌 스미스 주연의 브라이트가 개봉을 했어요. 오크 경찰이 나오는 그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 네. 데이비드 에이어는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수어사이드 스쿼드. 아우 씨. 네. 네, 또, 예. 평가는 하지 않아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평가는 구리다. 역시난 역시다. 거품이었다. 저도 이제 동료 게스트랑 같은 생각인데, 이제 뭐 영화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 똑같이 영화관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서 영화를 굿 다운로드해서 봤다고 해서 그 영화를 안 본 게 아니고, 그 영화에서 얻어지는 감동이 없는 건 아니죠. 물론 적거나 다를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영화가 구린 영화가 된다든지 단지 상영되는 곳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논의를 좀 더 어렵게 만들어 볼까요? 아니요, 저 지금도 어려운데. 한번 해보죠. 그럼 드러나 봅시다. 한번. 어렵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네.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화와 좀 크게 보면 영화와 TV와 모바일을 비롯한 어떤 매체 플랫폼 간의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하려면 예전에 영화와 TV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관은 왜 영화관이 되었고 TV는 왜 TV가 되었느냐.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TV가 최초에 나왔을 때 영화는 굉장히 TV를 많이 의식을 했었다고요. 이거 미디어 발전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TV가 등장함으로 해서 영화관의 스크린은 점점 커지고, 영화관만의 어떤 시설이 점점 더 막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영화만의 어떤 관람 경험을 주기 위해서 특화되고, 여러 가지 화면이 커진 것도 있습니다. 화면이 커지고 넓어지고 와이드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 화면이 넓어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3D 영화도 그쯤에 예전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3D 영화가 아바타에서 나온 기술이 아니라 예전에 정말 흑백 시대에 나왔던 기술이에요. 네, 교보 타워 가서 보고. 네네. 그 시대에 나왔던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어쩌면은 TV와 차별하기 위한 그런
영화의 시도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래서 그게 구분이 되어서 이어지다가 이제 그 플랫폼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TV도 이제 4K가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돌비 엠보스 달리고. 제가 20살 때만 하더라도 TV가 와이드가 아니었어요. 16대9가 아니라 4대3 비율에. 대부분이 그랬죠. 그렇죠. 네. 그 비율이, 공면 TV. 픽셀 해상도가 720480. 네. 720480.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작은 비율이죠. 근데 지금은 FHD 1920, 1080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UHD 시대, 3840, 2160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몇 년 새,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몇 배를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영화의 화질을 점점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블루레이 장비도 되게 네. 보편화된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 네. 그뿐만 아니라, 블루레이도 시대에 조금 약간 뒤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넷플릭스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엄청난 고화질의 영상을 이제 내가 블루레이 데크나 디스크를 사지 않고도 한 달에 만 얼마만 내면은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매체가 이렇게 영화관에 가까워짐과 동시에 영화관과 그리고 TV까지 할 수 없었던 시대. 모바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청 환경이 관람 환경이 다변화되는 것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예전에 영화가 했던 고민, 어떻게 TV와 차별화하지? 라는 고민이 이제 또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는 넷플릭스 같은 그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좀 확실히 그 뭔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플랫폼에 대한 거는 사실 여전히 그 선택의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핸드폰으로 넷플릭스 켜서 옥자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아니면 뭐 TV에서 뭐 방영표에 옥자가 있어요. 그럼 TV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영화관에서 돈을 주고 그 어두운 화면에서 어두운 실내에서 뭐 화장실 가려면 갈 수 있지만 옆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못 움직이고 그렇게 제가 그 영화관에 제 몸을 넣어놔야지 영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네, 저는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선택의 문제고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지 보는 사람들은 그냥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네. 투박 씨는 뭐 반론 있으십니까? 저는 반론이라면 저는 조금 첨언하자면은 지금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을 타고 보면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영화 시청을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비슷하게 영화를 볼 때는 온전히 영화에만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면은 주변에 옆에 사람들도 있고 옆에도 밝고 일단 스크린도 작고 이런 이어폰으로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집중을 되게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이용해도 뭐 간간히 영화를 끊어봐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는 게 되게 편해지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결국에는 이제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확실히 넓어졌다고 보고 이제 그런 영화를 제작하는 입장 쪽에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두 가지 그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플랫폼이 다변화하고 플랫폼이 점점 영화관을 따라오고 있는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어떤 관람 경험이라는 점에 있어서 영화관은 아직 그 완벽하게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우위는 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반대되는 점은 그런 시청 경험의
그 완벽하게 갖춰진 거를 보는 게 선택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모바일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난 추세라면 영화관에 가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더 어려워지겠죠? 영화관의 입장에서는. 근데 과연-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화관을 가는 게 단순히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네. 뭐 연인, 친구, 가족들과 이렇게 뭔가 같이 뭔가 문화생활을 하고 네. 거기서 매점 가서 돈 좀 쓰고 팝콘도 먹고 약간 그런 의미도 있고 뭔가 영화관에 간다는 것은 뭔가 놀러 간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고 사실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고 이런 건 사실 그러면은- 킬링타임 느낌이 그러면은 있어서, 네. 모바일로 그 이제 대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 이미 그 북미 서구권에서는 네. 넷플릭스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빈지 워칭. 네. 네.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 보자. 그렇게 한다면 그 가족들, 친구들과 보는 어떤 관람 경험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네. 과연 그것이 영화관에 뒤지는 점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를 하나 들고 싶은 게 비디오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네, 다- VHS가 네. 등장했을 때. 네. 영화관이 망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이런 반론을 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디오가 등장했음에도 영화관이 영화관만의 입지를 계속 굳혀왔고 지금도 영화관이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영화관이라는 이제 독자적인 이런 위치는 계속 가지고 갈 것 같고 넷플릭스나 이런 새로 등장하는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비디오가 자리를 잡았듯이 지금 사양됐지만 네. 비디오가 자리를 잡듯이 넷플릭스 똑같이 그렇게 자리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네. 대신에 이제 영화라는 어떤 그 개념은 영화관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매체를 돌면서 이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죠. 이제 단순히 이게 영화관에서 먼저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TV로 보고 모바일로 보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모바일 전용으로 개봉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진짜 아깝다. 네. 뭐 그거 보는 사람도 있겠죠. 뭐.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화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뉴 미디어가 등장한다고 해도 올드 미디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네, 책만 봐도 뭐 네. 전자책 나왔을 때 책 망한다, 종이책 없어진다. 현실은 어떻죠? 여전히 신문을 보고 비디오 키드 라디오 스타라고 하지만 라디오는 계속 하고 있죠. 그죠. 저희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올드 미디어 하고 있네요 지금. 올드 미디어를 통해 이제 뉴 미디어에 대한 토론을.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께는 참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파이가 작아지- 커지면서 나눠질 수도 있는 문제라서 네.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가 3가지 키워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홍상수. 두 번째, 미투. 세 번째, 김기덕. 어떤 것 같습니까? 섹시스트. 이 한 가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3가지가 다 동의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뭐, 동의로서 무슨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런 같이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이슈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네네. 네. 홍상수는 뭐 간통인가? 불륜. 네. 네. 간통죄는 폐지됐죠? 네. 간통은 폐지됐고 합법 간통하고 네. 합법. 불륜하고 네, 미투는 그 이제 하비 웨인스타인의 네. 그 성추문이었고 김기덕은 뭐죠? 그거 촬영 중에 강요? 이제 그 배우 여배우, 스토라면서 네. 뺨을 때렸다라는 게 있었죠. 네, 뭐 폭력을 해줘봤다. 네. 자, 이번 이슈는 영화와 윤리입니다.
그 2017년에 가장 해외에서 영화계의 이슈라고 하면은 바로 하비 와인스테인 그 헐리우드 유명 제작자죠. 의 그거 성추행 파동 그리고 그 와인스테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그 여배우가 그 자신의 그 과거 사실을 밝히면서 해시태그 그런 미투. 네, 해시태그 미투 나도 당했다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라는 거를 그 용기를 내서 밝혀달라라고 해서 그 영화계에 그 헐리우드 영화계 여러 가지 그 어두운 면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좀 있었고요. 그 문화계에서 그 네. 젠더 문제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홍상수는 그 키워드를 엮었다고 해서 이게 똑같은 네. 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홍상수와 김민희의 그 뭐 일단 소위 불륜 문제라고 네. 하는 거는 일단 뭐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도덕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잘잘못을 가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렇지만 그 홍상수 영화가 전이랑 다르게 보일 사람은 있겠죠. 그쵸.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이 이슈를 뽑은 이유는 그리고 김기덕 같은 경우에는 그 잠깐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기 지도를 하면서 그 배우의 그거 뺨을 때린다든지 어떤 협의되지 않은 그런 걸 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그 협의되지 않은 연출을 해서 그 여자 배우가 그거 남자 배우한테 성추행당에 대해서 뭐 고소점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런 뉴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윤리, 영화 제작이나 어떤 그 영화의 제작 과정 또는 영화 제작자에 있어서 윤리적 잣대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영화 제작에 대해서는 어떤 영화를 제작할 때 어떤 도덕적 잣대, 물론 뺨을 때리고 이런 거는 폭행이니까 법적인 잣대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점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네. 과연 폭력을 비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잔혹한 폭력신을 넣어야 하는가? 대표적으로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있죠. 네. VIP. 그 영화가 폭력을 예찬하는 영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잔혹한 묘사가 들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어떤 감독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것인가? 맞다고 하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인 거고 윤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또는 이게 개인의 문제. 예를 들어서 하비 와인스타인이 굉장히 유망한 제작자이고 한데 그 사람이 권력으로 어떤 성추행을 하고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영화들을 모두 부정해야 하는가? 물론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고 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다 그 사람이 뭐 간접적으로 관여된 것도 전부 다 파묻어버리고 그냥 소위 침묵했던 사람들 있죠. 네. 특히나 그 와인스타인과 같이 작업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쵸. 그 벤 애플렉과 맷 데이먼도 거기 엮여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퀸틴 타란티노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거의 모든 작품을 와인스타인 컴퍼니와 작품했었고 그래서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침묵하거나 지적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홍상수, 김민희 같은 경우는 그 자체는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창작자와 창작물 사이에 그런 게 있죠. 어디까지 그거를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부도덕한 창작자의 창작물은 부도덕한 것인가? 저는 이게 좀 사실 되게 예민한 이슈고 예를 들어서 그 케빈 스페이시 같은 경우는 되게 네. 정말 훌륭한 연기를 많이 했고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배우였는데 지금 훅 가버렸죠.
한 방에. 한 방에. 네, 그렇죠. 그 과거에 수년 전에 그 남자 배우였죠. 남자 배우가 그 아역 그 네. 어렸을 때 그 성추행을 당했던 그 경험을 폭로를 해서 거기에 엮여서 케빈 스페이시가 자신이 그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뭐 정상한다. 제대로 된 사과인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인정은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 그 케빈 스페이시와 많은 작업을 했었던 넷플릭스 경우 케빈 스페이시와 결별할 것을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옛날에 그 모차르트 나오는 영화에서 아마데우스에서 네. 모차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쓰레기지만 제가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라고 뭐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음악 아니냐? 음악. 예, 음악. 음악. 저는 쓰레기지만 제가 만든 음악은 아닙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예술이라든지 상업 영화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좀 약간 비하적인 말일 수 있지만 약간 직관성을 위해서 어차피 딴따라인데 우리가 딴따라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딴따라의 영화 창작물을 이렇게 분리시키지 못할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간격이 요즘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분리시켜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뭔가 그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구별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온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떤 그 창작자와 창작물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창작자가 좀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창작물은 별개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좀 힘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정치적 올바름이나 이런 이슈가 좀 커짐으로 해서 그런 배려나 이런 게 커지다 보니까 점점 그런 말들은 힘을 잃고 있다. 어쨌든 네, 약간 헤게모니가 그 패러다임이 네. 바뀌고 있다. 바뀌면서 네. 창작자에게도 어떤 도덕적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과 창작물은 서로 점점 뭐 예전에도 뭐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자유롭지 그 자체가 됐다. 그 도덕적 잣대에 네. 대해서 뭐 자유롭지 않다. 네. 아예 떼고 놓고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뭐 그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 윤리적이나 뭐 그런 걸로는 이제 뭐 비난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홍상수가 이렇게 막 우리나라 그 대중 영화에서 크게 흥행하는 감독도 아니고 막 엄청나게 파워를 갖고 있는 감독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냐. 마니아층이 있는 약간 힙스터 감독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홍상수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우리가 굳이 홍상수 영화도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홍상수한테 이렇게 많은 큰 관심을 줘야 하는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가? 물론 도덕적으로 개인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거를 공론화 시킬 명분이 있나? 그렇게 보면 또 김민희라는 배우도 엄청 톱 배우는 아니죠. 제가 그냥 요즘 좀 네, 흥하기 시작한? 그죠. 네, 요즘 좀 커리어가 근데 그렇게 치면은 방금 아까 하신 말씀하고는 좀 반대되지 않나요? 네. 창작자와 창작물 사이의 그 도덕적 간극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냥 이거는 좀 홍상수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저도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점점 뭐 그 간격은 좁아들고 그 있다. 홍상수의 한정에서 봤을 때는 네네, 그렇죠. 한정에서 봤을 때는 그 불륜의 이슈라는 거는 네. 지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는 알아서 뭐 창작물에 엮어서까지 생각할 정도의 네. 그런 것이 아니다. 네,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반적인 그 시대의 흐름은 네. 이렇게 창작물과 이렇게 창작자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가치 평가를 받고 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패러다임 때문에 약간 어떤 면에서는 창작의 자유가 좀 많이 제한되고 있다. 네,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홍상수 얘기해서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타인이 얽혀 있느냐의 문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런 법적인 그런 이제 선에서 벗어난 이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017년 키워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적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제 개인과 개인 간에 다른 사람이 얽혀 있는 문제에서 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권위가 있다거나 되게 뭐 힘이 있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넘어갔던 것들이 계속 쌓였고 그리고 이제 2017년이 돼서야 드디어 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일벌백계라고 하죠. 네. 저는 좀 되게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확실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당연히 배척해야 될 것이잖아요. 윤리적으로도 이제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어쨌든 피해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이제 그렇게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딱 동일 선생이 봐서 이 사람이 윤리적이 안 되면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좀 작품적으로도 당연히 영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어떠한 페널티도 없이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창작물의 그런 그 도덕적 잣대를 들이매 됨에 있어서 뭐 창작자 본인이 그냥 개인적인 뭐 그냥 완전히 사적인 거는 뭐 그 사람의 우리가 뭐 법적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더라도 타인과 관련된 어떤 도덕적 잘못이나 법적인 잘못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일정한 뭐 법적 책임 또는 윤리적, 도의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 네. 라는 말씀이면 좀 좀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그 툭박 영화 감독이 민트를 좋아하는데 네. 본인이 민트를 좋아하는 건 상관이 없다. 네. 본인이 민트를 먹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민트 아이스크림을 막 빨아먹고 이런 건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영화 그런 거 상관이 없고 영화에서도 뭐 무슨 주인공들이 맨날 민트 아이스크림만 먹는다 이런 것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타인한테 민트 아이스크림 막 먹이려고 했다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쵸. 네. 민트를 막 퍼뜨리려고 했다. 네. 민트교를 전파하려고 했다. 세계의 취향 맛을 퍼뜨리려고 네. 했다. 민트 워리어였다. 네. 제가 민트를 좋아해서 네. 저를 의식하고 할 말씀. 뭐 쉽게 얘기하면 네. 물론 윤리와 도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 뚝 자르듯이 어떻게 결론을 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네. 한번 생각을 들어봤고요. 이건 조금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다른 측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제작에서의 얘기입니다. 김기덕 감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연기 지도를 위해서 배우를 실제로 뺨을 때린다.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드한 영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배우들도 좀 약간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렇지만 이 김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든단 말입니다. 네. 그냥 그 제작 방식을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다만 폭행을 한 거는 폭행이죠. 네. 정당할 수 없어요. 책임을 지면 져야 되죠. 하지만 애매한 부분이죠. 네. 가령 뺨 맞는 연기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감정 올려주려고 하기 위해서 뭐 뺨을 때릴 것처럼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 옛날에 유명한 그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있었죠. 특히 예전에 샤이닝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이 이게 뭐였죠? 스탠리 큐브릭? 스탠리 큐브릭이 잭 니콜슨한테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테이크를 200번이나 찍었다. 이거는 법적으로 잭 니콜슨이 고소를 할 수 있나? 그건 참 애매한 부분이죠. 스탠리 큐브릭은 어떤 잭 니콜슨에 대해서 어떤 광기가 필요한 연기였기 때문에 그 광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라는 설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영화 이거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어요. 영화 중에서 그 다멘 차잘레 감독의 라라랜드가 아닌 그 전 작품 위플래시가 좀 예, 저도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위플래시가 어떤 영화입니까? 그 재즈 밴드를 하는데 주인공이 드러머인데 선생이 미친놈이에요. 선생이 미친놈이에요. 해병대 교관. 이 해병대 교관. 그래서 빡빡이. 미 해병대 교관 그 자체. 막 가족들 욕을 하고 예.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드럼을 시키고 때리진 않더라고 그래도. 그럼 때리지 않죠. 말로 때리죠. 예, 말로 때려. 어떤 폭언 네. 같은 게 있는데 그 선생이 밝히기로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굿잡이다. 그것 때문에 음악이 다 구려지는 거다. 네. 그레이트를 추구하는 그레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광기가 필요하다. 누구 뭐 정말 극한까지 가지 못하면은 이 예술은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그런 의견이 존재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극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새는 껍질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했던 이제 러빙 빈센트나 어떤 빈센트 반 고흐 자체도 이제 되게 그렇죠. 극적인 그 상황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21세기에 태어나가지고 유럽의 아주 좋은 보편적인 복지를 경험하면서 살았다면 과연 그런 예술가가 되었을까? 네. 결핍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 창작에 대한 에너지가 있지 않나? 근데 그거를 그 영화 제작 과정에서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되는가? 용인을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저는 케바케라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진짜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늘은 좀 기분이 좋고 연기가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뭔가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맞아도 기분이 별로 안 나쁘네 이럴 수가 있는데 다른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다음날 맞았는데 기분이 개 같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술이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난 지금 너한테 화난 연기를 요구하기 위해서 싸대기를 때릴 거야. 괜찮아? 라고 하면은 그게 예술적으로 승화가 되겠냐고요. 너의 광기를 보기 위해서 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테이크를 그냥 200번을 200번을 찍을 거야. 이래버리면은 또 그게 그러면 배우가 200번을 찍으면 뭐 바뀌겠어요? 그냥 빵만 치지? 광기가 아니라 그냥 열이 받는 거예요. 그거는. 네. 예술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그 심리적인 선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정해놓은 선이 다 다른데 그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을 찾아내고 그거를 이제 좀 약간 공론화? 내지 뭐라 그러죠? 어떤 보편적인 선을 어떤 우리가 그 어떤 사회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해서 그런 거를 약간 공감대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있긴 한데 근데 그것도 진짜 좀 애매한 게 네. 어떤 사람은 진짜로 이렇게 푸시를 받아야지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뭔가 그 추구하는 게 다 다르고 또 이제 같은 경우에도 잭 니콜슨 같은 경우에는 뭐 감독에 대한 뭔가 믿음이나 뭔가 유대 관계나 아니면은 그런 게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200번을 찍으라고 하면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찍을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뭔가 정말 예술적인 뭔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좀 잘 모르겠어. 이것도 약간 당사자들끼리 문제 같기도 해요. 어느 정도는. 네네. 네. 그래서 좀 비슷한 경우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 크리스찬 베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머시니스트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살을 네. 진짜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뺀 적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만약에 그런 것도 좋게 포장을 해줘야 되나? 그거는 본인이 원해서 본인의 배역에 빠져서 빠져서 근데 그거를 어떤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볼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과연 예를 들어서 정말 연기파 배우가 가령 크리스찬 베일 얘기를 들었으니까 크리스찬 베일이 그 일생일대의 배역을 하나 잡아서 칩시다. 나 이거 하면 나 연기하고 죽어도 돼. 물론 크리스찬 베일이 그런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이거 죽어도 돼라는 영화를 받았어요. 근데 가령 이런 겁니다. 그 주인공 배역은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그래, 이런 다리를 거. 잘라? 크리스찬 벨이 나는 다리를 자르겠어. 난 다리 잘라본 적 없으니까 다리 잘린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내 다리를 잘라야 된다. 가령 더 심한 걸 해보죠. 주인공이 마지막에 자살을 한다. 그러면 버드맨. 나는 이거를 완벽한 연기로 완성하기 위해서 진짜? 나는 실제로 자살을 해버리겠다. 버드맨. 버드맨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추구하는 예술의 지점이 어딘가에 대한 문제인 것 자기가 같기도 하고. 어떤 예술의 지점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사회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예술가들은 그런 정말 뭔가 내가 추구하는 명확한 예술적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거길 가는데 도덕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자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뺨을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도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옳고 그름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이 예술적인 지점을 갈 거야라고 하는 감독들이 있다면은 본인들이 감수하겠죠. 뭐 김기덕도 본인이 그거를 하면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참 어려운 얘기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도덕과 예술의 차이. 그 지점은 그거 차이가 있다는 점은 명확하고요. 그 계속해서 아마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인류의 문명과 예술이 지속되는 한 이 문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범죄로 드러나는 부분은 명확하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눈을 돌리지 말고 당사자들도 책임을 지고 사회가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회에 최소한의 안전망은 있어야 한다. 깔 건 까고, 네. 실드 칠 건 실드 치고. 모르겠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토의를 하고 그죠? 토론을 하고 네.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답이 없네요. 뭐 이거 사실 뭐 이거 영화를 벗어나서도 윤리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네. 다음 원래 이슈 5개를 뽑았는데 4번째는 넘어갈게요. 네 네.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 영화가 반드시 원작을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한 줄로 그냥 yes or no로 하죠. 따라가야 된다 아니다. 2차 2차 창작이냐 원작 재현이냐의 구별을 해야 된다. 오케이 거기까지. 저는 잘 만들면 장땡이다. 정론입니다. 슈퍼 정론입니다. 잘 만들면 장땡입니다. 깔끔하네요. 네. 5번째도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네. 했고 원래는 작품, 흥행, 비평이라고 해서 영화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영화는 작품성이 좋아야 좋은 작품일까요? 아니면 흥행이 잘 돼야 좋은 그 작품일까요? 아니면 비평적으로 좋아야 좋은 작품일까요? 그래서 비평은 좋았는데 흥행이 못했다. 그거를 반드시 물고 빨고 좋아해야 되냐? 어쨌든 예술이 대중예술인데 대중성이 없어서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예술이라는 것은 그 모든 이에 반드시 공감이나 지지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작하면은 굉장히 길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툭바 씨가 먼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계속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는 이제 앞서 이제 그 윤리랑 예술 이런 걸 같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술하고 얽히면 항상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이제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준현 씨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마다 다 취향이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신과 함께가 정말 너무 좋아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마음속에 이렇게 막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울림이 남았다 나는
그러면은 좋은 영화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같은 사람 모두가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니까. 네. 예,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렵네요.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거 이게 좀 둘 다 조금 그 사회자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각자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슈를 뽑은 이유는 이겁니다. 그 영화가 대중예술이잖아요. 네. 그리고 신과 함께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과 함께가 아니라 가령 스타워즈 에피소드 8 네. 더 라스트 제다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큰 논란을 가령 네. 그 최근에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만 비평가와 관객의 평가가 갈리게 되는 것. 네. 그렇다면 이 영화는 좋은 영화인가 나쁜 영화인가? 어렵네요. 약간 그 평단과 그 네, 관객의 관객들. 온도차가 좀 크게 났으니까. 평단이 좋아하는 영화가 좋은 영화냐, 관객이 좋아하는 영화가 좋은 영화냐. 정말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저 제작 측면에서는 예술하고 싶으면 혼자 해라. 하지만 뭔가 영화라는 저는 매체가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생각하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고 훈련된 평론가들이 말하는 영화와 그냥 영화를 즐기는 저 같은 일반적인 대중이 생각할 때 다른 이유는 뭔가 볼 수 있는 게 달라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볼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게 어떤 걸 본다는 얘기죠? 보는 어떤 해석의 관점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쵸? 해석에 대한 관점이나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타워즈 시리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뭐 우리 대중사회를 대중문화를 이루고 있는 근간이 뭐 성경이나 아니면 고전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를 발견해서 나에게 익숙한 얘기고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외계에 사는 소년이 뭐 제다의 기사가 되는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이슈만 잘 뽑아봤는지 저 스스로를 막 칭찬해주고 싶네요. 이걸 노렸으면은 잘 노리셨네요. 네, 좀 이거는 좀 함부로 말하기도 지금 스타워즈 저도 사실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스타워즈 애지간히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 제가 알기론 전부 다 완전 골수 팬들은 아닌데 네. 어느 정도? 이거 뭐 살짝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셋은 에피소드 8을 좋아합니다. 네. 좋게 봤습니다. 물론 그 스타워즈가 아닌 그냥 영화로 봤을 때 짜증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영화인데 네.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스타워즈에 대한 네. 그 논의로 넘어가는 거는 네. 그 좀 얘기가 좀 넓어지니까요. 네. 뭐 근데 제가 최근에 본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퍼니셔가 있는데 평단은 팝콘통 엎어졌는데 관객들은 89%? 90%거든요. 네, 로튼 토마토 기준으로. 네, 로튼 토마토 기준으로. 그런데 이거는 좀 저도 보면서 그냥 볼만하네? 였는데 생각보다 평이 너무 안 좋았는데 평이 안 좋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영화를 그 시리즈를 보면서. 스타워즈도 그게 이해가 다 돼요. 왜 사람들이 싫어했는지. 저마다의 이유가 다 있어서 각자의 영화로 그들 각자만의 영화로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근데 그게 뭔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공감대가 있어서 영화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평론가들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냥 운빨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치는 어떻게 평가받는가. 뭐 예를 들어서 빈센트 반 고흐가 생전에는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림도 못 파는 사람이었는데 뭐 그 해바라기도 경매에 나왔을 때 아무도 안 사는데 나중에는 뭐 천문학적인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 평단도 외면하고 대중도 외면하는 했는데 나중에 그 반전 재평가받는 브레이드 란나, 네. 브레이드 런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네, 저는 이거를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게스트께서는 참 난색을 펴고 계신데, 그러면 제가 이거 뽑아온 사람이니까 저도 책임을 좀 져야겠죠? 제 견해를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결정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 네. 저는 이게 대중 예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보다 관객들이 영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가령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 나는 좋게 봤는데 평론가가 욕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죠? 그쵸. 그리고 평론가 글을 봤더니, 모르겠어. 이상한 철학적인 말 써놓고 발터 베냐민과 들레즈를 인용하고 기술 복제 시대에서 네. 미디어는 어때야 되는가? 미디어는 메시지다 보고. 어려운 거라고. 말 수 없는 말을 해대고 네. 무슨 옛날 흑백 시절의 영화를 뭐 알레고리니 뭐 네. 레퍼런스 무슨 네. 누벨바그가 어쩌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막 내가 좋게 본 영화를 막 욕을 해. 네, 현학적으로 그것도 네. 되게 재수없게. 정말 재수가 없죠. 네. 그렇긴 한데 관객들 스스로도 한번 그거를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화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영화란 나한테 뭐지? 어떤 데이트 코스의 하나인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 명처럼 이렇게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2시간 가까이 진지한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예술의 하나로 보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저는 관객들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관객들이 비평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영화는 그냥 데이트할 때 보면 돼. 그럼 되는 거. 그럼 뭐, 그거 상관없는 거죠. 개인 선택이니까요. 또 주스를 따랐으면 또. 소리 났나요? 죄송해요. 네, 주스 따르시죠. 네. 조용히 따라.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별로 안 해요. 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 팍팍 이거 팍. 네. 저 그냥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제 생각은 네. 자기가 좋아하면은 더 알아봐도. 네네. 그러니까 네. 뭐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영화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굳이 알 필요도 없지만 네. 알 필요가 있나?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좋아한다면 알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는 네. 뭐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막 필모그래피 쫙 깨고 있고 그런 게 네. 아니라 이 감독 영화는 재밌을 거다. 그죠. 약간 그 정도만 알아도. 뭐 생각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를 내가 좀 더 진지하게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영화를 보면은 정말 좋은 영화는 아무리 단순해 보이는 영화라도 다층적이거든요. 볼 때마다 다르죠. 그렇죠. 볼 때마다 새롭고 그러면은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나는 이 영화를 완전하게 다 알고 있는 걸까? 좀 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영화를 봤을 때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영화를 많이 보기도 하고 하지만 뭐 나름대로 무슨 뇌피셜로 이렇게 평가도 하고 하지만 그런 때가 있어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자세가 영화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자세, 공부해보고 싶은? 공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는 예전에는 그런 때 그거 해주는 게 비평이었는데 요즘에 비평 자체에 대해서 약간 예전에 비해서 놀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영화를 진지하게 보려는 느낌이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일반 뭐 보편적인 평균이 이렇게 좀 비하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약간 교조적인 네. 느낌이 좀. 네. 약간 이제 확실히 오락거리로 그리고 모두가 스스로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저게 좋아라는 걸로 이게 설명이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라이크 단순하게 네. 거기다 보니까 라이크 또는 140자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시대다 보니까 200자가 넘으면 안 봐. 진짜 어렵다. 이게 그죠.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뭐 말이 계속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저는 호불호가 갈린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평가를 할 때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그 영화 어때? 호불호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 호불호가 갈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저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셋이 1위로 뽑은, 베스트 1위로 뽑은 덩케르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지만은, 덩케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안 본 사람한테, 덩케르크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평가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지루하다는 사람도 있고, 호불호가 갈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치면 영화들 지금 호불호가 안 갈리는 영화가 있나?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 일종의 좀 책임 회피 같아요. 그렇죠. 야, 재밌어! 라고 했다가 봤는데, 야, 내가 보니까 재미없던데? 라고 하면은. 난 재미없는데? 네. 넌 그거 재밌게 봤다고? 그렇기 눈이 때문에. 썩었구나? 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천만 영화가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뭔가 한쪽의 의견이 좀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네요. 소수 의견은 좀 대중의 크기가 커질수록 약간 의견 자체가 좀 단순해지는 경향이 그쵸. 약간 일원화되는 그런 획일화? 될 편향성?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뭔가 나는 남들 다 좋게 본 영화 내가 이 영화는 싫어요라고 말할 용기가 조금 없어서 그런 면도 어떤 그런 식으로 호불호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라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제가 호불호가 갈린다는 표현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호불호가 갈린다고 표현해버리면 거기서 얘기가 끝나버려요. 그죠. 얘기가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그 영화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덩케르크 어때? 재미있다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호불호가 갈려.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거의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진지하게 보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려면 영화를 우리가 좀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좀 더 진지하게 볼 생각이나 관심이나 그런 게 있다면은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이러이러해서 좋게 봤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팍씨는 이러이러해서 싫게 봤어요. 그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데 네. 만나서 네. 얘기하다가 그래? 한번 토론해볼까?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요즘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저 새끼는 나랑 다른 사람이다. 호불호가 갈려. 그리고 딱 끊어버리고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발전이 없이. 그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은 문화가 점점 죽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뜻깊은. 네. 그런 의미에서 비평가들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십시오. 비평이 없어지는 문화는 결국 폭주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비평가는 필요하다. 비평가는 기생충이라는 유명 말이 있는데, 기생충도 그냥 기생충이 아니라 공생충이에요. 공생충. 익충. 우리가 장내 미생물 이런 거예요. 없으면은 결국 사람 죽고 맙니다. 그죠.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이 넘었어요. 이렇게 심도 있는 대담이 될 줄은. 근데 뒤쪽 2시간이 넘진 않았네요. 1시간 5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뒤쪽 부분 가면은 좀 가벼운 것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좀 헤비하게 이제 마무리하는 좀 가벼운 순서가 되겠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 다음에 2018년 아카데미 예측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아카데미 관련 정보가 별로 없어요. 네, 너무 없어요. 원래 아카데미 시즌은 시즌에 맞춰서 개봉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국내에서는 6월달에 개봉하는 경우가 많죠. 전년도에 개봉을 하더라도 주로 이제 또 받는 영화들이 메이저한 영화보다는 조금 이제 중소규모인 경우가 많고, 물론 큰 영화들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연말 시점에서는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 사실. 저희도 사실 뭐라고 하기가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뽑아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덩케르크는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거 영국 영화라서 미국 시상식에서 뽑아줄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내피셜로 그냥 내피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앞서 했던 그런 진중한 얘기에
데뷔되다 보면 저희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굳이? 네. 아예 네. 가볍게 내피셜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시다. 네. 2018년 기대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래도 훨씬 가볍고 네, 네. 그렇죠. 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 영화가 제일 초기대작이다. 그 이 영화가 제일 별로일 것 같다. 이거는 한번 골라주시죠. 거의 예상은 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게 로튼 토마토스를 좀 자주 들어가는데 심심하면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게리 올드만 주연의 다키스타워라는 그걸 넣었었는데 네, 지금 이거 주제를 묶다 보니까 이게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빼버렸어요. 네, 그거가 사실 좀 기대되는 편인데 그 감독이 조 라이트 감독, 그 오만과 판견, 네. 버튼번트.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스타워즈 스토리, 그 로그원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코멘트는 짧게. 네. 네. 역시 또 그거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망한 것 같다. 인기요? 망할 것 같다? 뭐 아쿠아맨? 네, 거기까지 듣죠. 수박씨. 네, 저는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바로 다음 달에 개봉하는 디즈니 픽사의 코코. 네. 네. 애니메이션을 빼먹고 있었고. 네, 저는 이게 엄청난 기대작으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흥행이 되게 잘 되는 편이잖아요. 네네. 저도 이것도 아마 주토피아급은 안 돼도 주토피아보다 한 단계 낮은 정도의 흥행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요. 픽사의 신작이라고 하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해외 평들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OST에 윤종신 씨가 하지 않나요? 네. 윤종신 씨가 또 이제 또 존니의 여파를 이어서 했는데 저희는 더빙판을 보지 않고 물론 이제 자막판으로 보겠죠. 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코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곳에서 기대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저는 이제 저 역시 또 솔로 제가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를 저도 똑같은 이유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워스트로 보면은 저는 더 프레데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에일리언 시리즈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잘 나온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시리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보여줬던 행보와 그리고 이제 앞서 있던 전례를 바탕으로 흥행에는 참패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작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인피니티 워를 꼽겠습니다. 전 사실 마블 영화에 대해서 조금 약간 사실 그런 거는 있어요. 너무 어떤 유니버스라는 게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마블 영화가 너무 산업적이라고 할까요? 산업적으로 퀄리티는 좋은데 너무 다들 퀄리티가 좋다라는 게 좀 불만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미로 비평을 쓰기도 합니다만 마블 영화는 다섯 스트레인지를 이후로 비평도 쓰지 않고 있어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쓰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저렇게 변명을 해도 결국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거의 10년 동안 봐온 사람들은 결국 인피니티 워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단연한 것인 것 같고요. 스타벅스 같아요. 네. 네. 저는 제일 망할 것 같은 거는 램페이지 같네요. 게임 자체가 되게 오래돼서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딱 한 번인가 해봤거든요. 예전에 픽셀 그거 생각나요. 픽셀인가요? 예. 아담 샌들러 나온 그거 거. 그 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게임의 영화화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몬스터물의 뭐 킹콩 그런 비슷하게 되지 않을때 비슷한데 낫지 않으면은 그것보다 나은 영화가 아니라면 망하는 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외화 2018년 개봉 기대작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2018년 한국 영화 초기대작과 이거는 정말 망할 것 같다. 끝파씨부터 해볼까요? 저는요 일단 기대작 같은 경우에는 마야광 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마약이라는 소재 자체가 한국뿐만 아니라 북미나 다른 시장에서 되게 잘 먹히는 소재고, 그리고 내부자들로 이제 확실히 관객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켰던 오민우 감독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송광호, 조정석, 배두나 배우만 봐도 어느 정도 배우만으로도 티켓을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두나만 나와도 일단 그죠. 한국급이라는 느낌이 네. 있으니까. 네네. 안목이 좋은 배우들이라는 느낌이죠. 그죠. 캐스팅된 배우들이. 네. 그렇게 해서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물괴. 예. 물괴. 예. 일단 사극이 그렇게 막 많이 흥행하지는 못하는 편인데 한국에서 한국 영화에서 거기가 또 괴수까지? 거기다 김명민까지? 그 김용민까지? 네. 영화에서 김명민. 그리고 이제 그 허정호 감독 그 전에 그 제가 애자라는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껐어요.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동료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상호 감독의 염력 기대가 되는 게 그 전작에서 이제 좀비물을 약간 메인스트림으로 1000만을 달성한 감독이라서 이제 약간 초능력 물 그동안 한국에서 나온 초능력 물들이 되게 잘 안 됐고 좀 네. 완성도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뭔가 연상호 감독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거를 메인스트림으로 가져올 수 있을 건지 되게 힙스터 같은 단어를 썼지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가 연출부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연출. 네, 연출부 막내 아무튼 그렇고 망할 것 같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건 나온 영화가 창궐. 네, 저도 제가 둘 중에 고민을 네, 했습니다. VIP도 그랬고 그리고 우는 남자도 그랬고 저에게 네. 굉장히 이렇게 돈 아까움을 느끼게 해준 작품들을 계속 선택을 했고 두 번째로 공조의 감독이 현빈과 그리고 작년에 흥행했던 좀비물을 내년에 한다. 약간 좀 개인적으로 뭔가 봤을 때 안일한 기획 영화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기획성이 좀 노골적이다. 예, 아닐딸이 아닐다 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 왠지 좀 투자 대비 약간 그 큰 관중 동원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네, 창궐로 망할 것 같은 영화 창궐.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뽑아볼까요? 저는 저의 그 한국 영화 최고 기대작은 인랑입니다. 인랑. 네, 그렇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디스토피아 SF물 한국이라는 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성냥팔이 소녀의 제일 뭐 비교되는 작품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SF에다가 디스토피아 배경에다가 김지훈 감독 네, 오랜만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블레이드 러너 2049 올해 개봉했던 영화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을지도 저는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 부정적으로 보는 영화는 좀 사극들. 네. 사극들이 사실 사극의 의의라는 것이 사실 사극이 그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영화지만 거기에는 현대에 대한 시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영화는 그런 걸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국 영화인데 그냥 옛날이라고 해서 오히려 약간 오리엔탈리즘적 같은 네. 그냥 좀 신기한 거. 네. 화차 약간, 쏘고 거북선 포 쏘고. 네. 아 그건 좀 다른 약간 얘기. 그런 영화 많이 있었죠. 약간 상위원 이런 거 약간 좀 신기한 소재 이런 거를 좀 밀려고 하는데 잘 안 밀렸죠. 그래서 사극인데 그냥 사극의 어떤 본령에 충실하지 못한 작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년 개봉할 것들은 특히나 퓨전 사극이 많아서 과연 어떤 해석이나 그런 게 있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네,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2시간 반? 얼마나 했죠? 빨리 한다고 했는데 2시간 반을 했네요. 정말 오래오래 했습니다. 네, 이거는 영화 파트의 클로징도 원래 했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이 됐냐. 자, 이거를 2시간 반을 어떻게 올리죠? 1부도 반을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네, 1부도 반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1부도 끊어서 올리든지 하고, 네, 저희는 그 다음 그 부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문은 바로 돌아가겠지만 뭐였죠?
TV였나요? 네, TV. TV입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